비만 관리라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비만은 질병이고 그러한 비만이 노년기에 지속이 될 경우 근감소성 비만, 즉 몸은 비대한데 근육은 부족한 그런 경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만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노년기의 치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갈수록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흔히 다이어트라고 하면 결국은 식사 조절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에너지 섭취를 무작정 줄이면 좋으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비만이라는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흔히 비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많이 갖습니다. 비만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그 개인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비만을 가진 개인들조차도 노력만 하면 비만을 해결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비만은 질병으로서 당연히 그 이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문제는 그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개인의 단순한 의지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른 비만이라는 것이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아니고 일단은 노인의 경우에는 근감소성 비만 같은 경우에 굉장히 흔하며 사실 젊은 중년층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이 부족하기 쉬운 중년부터는 근육량은 별로 많지가 않은데 즉 팔다리는 가는데 복부로 지방이 축적되는 형태의 비만인 경우가 많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몸무게로 따지는 체질량 지수 이런 것으로는 그다지 비만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데 허리 둘레는 정작 보면 비만 기준에 들어가는 그런 복부 비만 있는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히 흔히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비만은 젊은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나빠지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비만이 노년기에 지속이 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비만이 있으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동반되기 쉽고 그로 인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문제 발생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건 당연히 생명에도 치명적일 수가 있겠죠. 또 동시에 만성질환들은 혈관질환으로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비만 또한 그런 중요한 요인이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갈수록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비만이 치매나 인지기능 장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갈수록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노년기의 치매, 우리가 나 자신을 잃게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비만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다음 최근에 갈수록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노년의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감소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흔히 비만한 사람이 근육이 많을 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비교적 젊은 층에 있어서는 비만한 사람이 근육이 많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만이라는 것은 강력한 염증 요소이고 또 그것이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러한 염증이 근육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년으로 접어들게 되면 근감소성 비만, 즉 몸은 비대한데 근육은 부족한 그런 경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건강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만 관리라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비만은 질병이고 질병의 경우에는 결국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양요법 또한 중요한 의학적 도움이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거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거친 음식이라는 것은 흰쌀밥보다는 현미밥, 잡곡밥, 콩밥 이런 것에 해당이 될 거고 빵도 희고 부드러운 빵보다는 좀 거칠고 통밀로 만든 빵 이런 것들 면 종류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소면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거친 종류, 메밀면이나 거친 파스타면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더 좋다.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무조건 과도하게 늘리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인이 보통 먹는 양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단백질 섭취원도 한 종류, 그러니까 단순히 고기 종류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 그 다음에 생선 같은 종류의 단백질, 닭고기나 이러한 가금류와 같은 백색류, 다방면적인 단백질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 섭취도 가능하면 사실은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겠지만 꼭 너무 제한하기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종류,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식물성 지방이나 올리브오일, 들기름과 같은 형태의 지방질 이런 걸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료를 저도 보다 보면 어떤 식사를 하는 게 좋냐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당뇨병이든 고혈압이든 비만이든 상관없이 식사에 있어서 원칙은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단 거 먹지 말 것, 특히 그 중에서도 당분이 들어간 음료수는 절대적으로 피할 것, 그 다음에 밥이나 면이나 빵 같은 종류를 될 수 있으면 좀 줄이고 잡곡밥이나 이런 형태로 섭취할 것, 생선이나 야채나 두부나 콩으로 만든 음식을 될 수 있으면 주로 많이 섭취할 것,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보통은 최근에 갈수록 식이 습관에 대한 시험들이 이루어질 때도 지중해식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다이어트 방법에는 해산물을 주로 섭취하기, 가능하다면 고기는 닭고기 종류로 섭취를 하기, 올리브오일이나 견과류 등을 섭취하기 이런 것 등등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간단한 원칙만 지킨다면 어느 정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운동 같은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많이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정도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데요. 중등도 강도의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간 힘들 정도의 운동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걷기 운동 같은 거는 이제 저강도 운동에 해당이 될 거고요. 조금 더 빠르게 걷기, 계단 걷기, 뭐 좀 더 달리기, 수영하기 이런 것 등등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약간 숨이 차고 땀도 나고 말하기 힘든 정도의 운동이 중등도 강도의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150분을 30분씩 5번 나눠서 해도 괜찮고요. 만약에 뭐 주중에 시간을 내기가 여의치 않다면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권장이 되고, 그 몸에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도 같이 병행할 것을 권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갱년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갱년기가 지나게 되면 혈당 증가나 혈압 증가 또는 지질 증가와 같은 만성질환의 악화를 대부분 많이 겪게 되고요. 비만이 악화되는 경우보다는 체중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지방이 팔다리에서 배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갱년기는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기 쉬운 약간 위험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 더 적합한 운동이 있다거나 더 적합한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더 신경을 써야 될 문제이고 이제 건강에 신경을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나 자신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갱년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체질량 지수라는 것이 비만에 있어서 중요한 진단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질량 지수라는 건 키와 몸무게로 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근육량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제대로 신체의 건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년의 경우에는 근육량은 줄어드니까 체중은 줄어드는데 지방만 늘어나는 그러한 근감소성 비만이 굉장히 흔하다 보니까 체질량 지수만 가지고 그 사람이 복부 비만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체질량 지수는 높지 않지만 정작 지방질이 이제 복부 지방에 몰려있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체질량 지수가 높은 경우보다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로 가면 갈수록 그만큼 신체 자체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특히 지방의 분포가 어떠한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흔히 다이어트라고 하면 결국은 식사 조절에 해당이 되죠. 비만이라는 것은 에너지 섭취가 에너지 소모보다 많을 때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에너지 섭취를 무작정 줄이면 좋으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에너지 섭취를 줄일 때 우리가 때로는 부지런하지 못하게 에너지 섭취를 줄이면 탄수화물만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은 단백질도 필요로 하고 일부는 지방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좀 적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정작 보면 곡물만 먹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쌀이나 이런 것만 먹게 되다 보면 칼로리 섭취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탄수화물 과다가 되기 쉽고, 그러다 보면 몸에 오히려 복부 지방만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길 수가 있죠. 음식의 섭취량을 줄이고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면서 또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정작 지방은 안 줄어들고 근육만 줄어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체중 조절을 위한 식이 조절에 있어서 조금 더 건강한 식이 조절을 하고 그 와중에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위 수술에 해당이 돼요. 위를 절제한다거나 또는 위의 일부분을 우회로를 만들어서 그만큼 식사를 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비만 대사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서는 예전에 인식이 좋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실은 위 용적을 줄여서 식사를 못하게 하다니 그런 야만적인 수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한번 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 용적을 줄이는 만큼 식사량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크레틴과 같은 호르몬 분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같이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만 대사 수술과 관련된 임상시험 결과들을 지금까지 지켜볼 때는 대부분의 임상시험 결과들이 굉장히 극적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당뇨병에 있던 사람이 당뇨병이 없어지기도 하고, 옛날에는 당뇨병 완전 치료한다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긴 적도 있었거든요. 또 비만하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체중으로 돌아오고 더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인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가 뭐 35가 넘는다거나 또는 뭐 당뇨병이나 이런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비만 대사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권장이 되고는 있지만, 위고비와 같은 약물이나 또 그에 못지않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어쩌면 그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될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비만과 관련된 의학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양한 대안들이 갈수록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수술이나 그런 약물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의지와 생활습관 관리라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체질 개선이라기보다는 생활습관 개선 쪽에 더 가까운 말일 것 같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되면 다이어트 당연히 됩니다. 먹는 것이 줄고 좀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하게 되면 사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체중도 줄어들고 더 건강해지는 것은 어떻게 치면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그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긴 굉장히 어렵죠. 결국에는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변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유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만이라는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사실은 봐야 될 것입니다. 한국인 한정으로 봤을 때는 탄수화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대부분 이제 밥의 섭취량이 많고 탄수화물 섭취량, 에너지 섭취량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의도적으로라도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도록 하고 지방 섭취는 너무 의도적으로 줄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일반적인 한국인의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했을 때 좀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갈수록 식습관도 좀 서구들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꼭 그것만이 무조건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탄수화물이 저지방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이 절대적이지만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찌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뭐 사실은 열심히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뭐 약물 치료를 하든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그것이 멈추면 다시 체중이 늘어나는 건 피할 수가 없거든요. 흔히 말해서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근데 꼭 무조건 더 찌는 쪽으로 가는 것만 아니기는 합니다. 실제로 임상시험에서 세마글루타이드와 같은 비만 치료제를 썼을 때 체중이 3년 정도 유지한 후에 그 약을 끊었을 때 분명히 체중 증가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대부분의 대상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전 체중보다는 조금 낮은 정도로 유지가 되었다. 이게 임상시험의 결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생활 습관을 한동안이라도 유지를 해서 체중을 줄이고 나면 그 후에 요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는 있지만 꼭 그것이 더 높은 체중이 된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실은 힘들다고 봐야죠. 그거는요. 저는 보통 이제 운동으로 살을 빼겠다는 분들 진료실에서 만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태릉 선수촌 갈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웬만해서는 거의 힘듭니다. 프로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먹으면서도 운동을 정말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체중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보통 프로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운동에서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체중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체중을 유지하면서도 더 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지 운동을 체중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되죠. 그게 의지라는 것을 얼마나 정의하는가에 딸려있기도 합니다. 뭐 저도 사실 의지가 부족해서 살 빼기 힘들거든요. 저도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다만 어쨌든 비만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하나의 질병의 영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한 사람에 대한 일종의 편견에서 어느 정도는 사회가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만한 사람은 분명히 의지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또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더라도 체중이 잘 늘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운동을 하거나 뭐 식이를 조절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지라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좀 과한 편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의지보다는 이제 그런 비만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비만 치료제가 이제 종류가 워낙 많아졌어요. 굉장히 새로운 종류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실 일단 대부분의 비만 치료제의 주된 기전은 식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일단 먹는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체중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운동을 등한시한다거나 그냥 식사만 줄이게 된다면 오히려 건강에 있어서는 때때로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비만 치료제가 모두 나쁜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 비만 치료제를 잘못 사용한다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위고비는 이제 성분명으로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기전상으로는 GLP-1이라는 신체 내에 원래 있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흔히 큰 범위의 인크레틴이라고 해당이 되는데요. 뭐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GLP-1이 포함된 인크레틴의 작용은 뭐냐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 호르몬은 신체에 신호를 주게 돼요.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 그만 먹자라는 신호를 주게 되고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어주죠. 그만큼 식사를 과하지 않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런 인크레틴입니다. 그런데 그 인크레틴은 신체 내에서 작용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분비가 되고 나면 몇 분 안에 다 분해가 되는데 그런 인크레틴이 식욕 저하 효과뿐만 아니라 또는 인슐린 분비 작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과학계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더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런 세마글루타이드와 같은 GLP-1 유사체는 인크레틴의 작용을 조금 더 몸에서 길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욕 억제 작용도 하는 것과 동시에 혈당이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도 할 수 있고 또 신체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비만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을 때
당뇨병이 있는 경우든 없는 경우든 그러한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한 그룹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분명히 더 낮았고 생존율에 있어서도 더 향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질병이 덜 걸리고 생존율이 향상된다는 것은 그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식욕 억제가 주된 기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약물을 사용을 하고 운동을 등한시할 경우에는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약간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적응증에 맞지 않는 사람이 사용을 할 경우에는 체중 감소의 효과를 또 누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런 부작용을 겪을 위험성도 사실은 분명히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지도하에서 의사의 처방하에서 안전하게 사용이 돼야 되고 적응증이 맞는 사람에 있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이왕 사용을 한다면 될 수 있으면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